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조건에 대한 이란의 대답을 곧 듣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란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이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보관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자, 김자민 기자, 이란이 아직 미국의 요구 조건에 답을 내놓지 않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8일 밤에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란은 하루가 지나서도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종전 제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며 미국의 시간표에 맞출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폭격이 일어난 AI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방중을 앞두고 협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은 미국의 속도전에 굳이 발맞춰줄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작전을 통해 지금까지 이란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8일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을 또 공격하면 미군 기지와 선박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 이란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격전지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시각 10분 거리에서 개소식을 연다고 하는데요.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이태영 기자, 같은 시각에 개소식을 열지만 분위기는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부산 북부 덕천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데 이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과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박 후보 측 행사에 힘을 실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보수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같은 시각 박 후보 선거사무소와 도보 10분 거리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다만 행사 규모는 지지자 중심으로 비교적 단촐하게 진행됐는데요. 무소속 후보 행사 참석이 해당 행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오늘 오후 3시 개소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섭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 불거진 오빠 논란 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오늘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한병도 원내대표 등 6명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 세력 준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출범 직후 지도부는 곧바로 전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광주,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으로 이동해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격전지 한 곳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부산 북갑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 시각 오후 2시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있는데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듣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보수 재건의 길, 바로 여기서 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갑의 시민들의 아들, 삼촌, 형제로서 그리고 아저씨로서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나경원 우리 대표님, 안철수 우리 선배님, 또 김문수 장관님, 원희룡, 권영세, 김기현 대표님, 또 송원석 원내대표님,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축사 네.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게 지금 큰 관건입니다.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한 후보 만류로 친한계 의원들이 불참한 반면에 박민식 후보 측에는 지도부와 중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일각에선 새 과시에 밀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는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른바 이제 진정호 비례대표랑 한지아 비례대표 관련해서 오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진짜 보수를 새롭게 재건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지금 이번 선거의 어떤 시대 정신이 과연 그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자기 재판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같이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 보수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거를 과연 함께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두 후보가 이렇게 한날 한시 개소식을 열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보수가 다시 분열되는 모습이라면서 우려를 표했고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 단일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에 단일화가 끝내 불발될 경우 이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까요? 부산시장 전체 선거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동시간대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같이 개소식을 하는 걸 보면 한쪽은 당의 조직력을 총결집시키는 모습이고 또 한동훈 후보 쪽은 나 홀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소속 후보자의 입장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후보자가 부산 북구 지역에 지금 갇힌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박민식 후보가 이 단일화를 하느냐 여부는 부산 북구 지역에서는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산 전체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신경전이 보다 가열될 텐데 앞으로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서 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어떤 이번 지방선거의 출마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표를 결집해 올 것인가 하는 큰 숙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부산 북구의 이슈이지 이것이 부산 전체의 이슈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네.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잠시 뒤 개소식을 엽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빠 논란 이후에 좀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을 좀 자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일각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선거 체제로 당이 선대본을 출범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바로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이 통합된 전남 광주 통합 이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민영배 후보가 지금 공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선대위 발대식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있는데 여기에 당대표가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부산에 가지 않는 것이지 무슨 오빠 논란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당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외부의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네.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교들 하시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이 정청래 당대표가 굳이 어떠한 이슈 논란 때문에 어디를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 오후에 그 호남 굉장히 중요한 저희 그 민주당의 저희 그 심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선대본 발대식을 잘 하시고 내일서부터 또 전국 단위의 선거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재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새누리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재수는 이재명을 닮았습니다. 첫째, 똑똑합니다. 두 번째, 꼼꼼하다. 전재수는 집념이 강합니다. 전재수 몇 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죠. 3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3선 국회의원이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가 닮았다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산 민심을 잡는데 이러한 전략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젠가요,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그리고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그리고 조작 언론을 통한 명예살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작 기소 밝혀낸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테러범을 동원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조작 언론을 동원해서 명예를 살인했다. 언론 입틀막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공소 취소를 여하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힘이 센 분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이거 내가 바로잡겠다, 공소 취소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진영부터 꿈틀대는 이 민심이 전국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60% 이상입니다. 일자라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히 부산의 해수부를 이전하고 HMM 본사가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발전을 누가 더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진정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가 원팀, 그리고 그 옆에 뒤에 저희 민주당이 확실하게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지원군으로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점만 강조가 되더라도 부산의 민심, 그래서 전재수 후보에게 많은 표심을 몰아다 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방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정부 탐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그 책임을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전 월세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추구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발 전 월세 시말리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세훈 후보, 이 민주당이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지옥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의식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정원호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시일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도 진짜 전세는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게 아파트가 부족하면 빌라를 지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과 캠프의 주요 당직자들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부동산 부분과 관련돼서 오세훈 후보께서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오세훈 후보의 책임론만 강화될 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 5년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정이 어떤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해 왔는가 그 역할 평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게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 표심을 잡겠다며 이주비 100% 지원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걸고 있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최고 49층 61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곳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입니다. 요즘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분담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구나. 또 지금 이제 어디로 나가서 또 여기서 살 것도 없으니까. 수주 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한 건설사는 LTV 100% 이주비 지원에 CD금리로만 제한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는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보다 1%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금리를 내놨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줄면 추가 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추가 이주비 대여는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조건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청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CD금리에서 플러스 0%라는 내용 자체도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출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좀 불거지면 시공사 지위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당장은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여도 나중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 향방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 구청이 문을 열었고요. 유예 혜택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뭐 크게 달라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도 이제 대변화가 시작됐다. 하나의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선 그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이제 일반 세율은 6에서 45%인데요.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은 이제 플러스 20, 3주택은 플러스 30에서 이제 75%, 85%, 그러니까 65%, 75%에서 3주택자는 최대 82.5% 세금을 냅니다. 예. 예를 들면 세금 부담이 이제 양도세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10년간 10억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네.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에 팔게 되면 3주택자는 7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물게 네. 됩니다. 종전보다 3억 2천만 원 정도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6억 2천 정도로 소위 2억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규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리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팔 만한 사람은 또 다 팔았고 네. 정렬을 통해서 이미 처분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다주택자의 높은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실제 강남 3구 등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매물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2월, 3일, 3월에는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매물을 보니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약 8만 가구에서 7만 가구, 그러니까 한 12% 정도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절벽 내지는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21년에 이러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 보니까 한 21% 정도 매물이 줄었던 적이 있어서 다시 좀 매물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앞으로의 집값, 또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일 텐데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또 전세 시장도 전세 대란이란 말이 나올 만큼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정부는 이제 소위 공급 확대 신규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4, 5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나름대로 공급 확대 정책, 매년 수도권 위주로 27만 135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하겠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핵심지 위주로 6만 가구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생기게 되면 그만큼 공급 부족,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또 기존의 매물도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매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전세 매물이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는 전월세 가격이 더 매매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상저하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물이 좀 쏟아져서 소위 가격이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 5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런 나올 만한 매물이 더 줄어들게 되면 10%에서 20% 줄어들게 되면 전세 매물과 매물이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매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러나 이제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전망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식 시장이 요새 활황인데 여기서 번 돈이 소비로 아니라 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보시기에 어떻게 머니무브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흥미로운, 좀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을 비교했는데 주택 시장이 오를 때 주식 시장이 오를 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더 크다. 그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올랐을 때 뭐 130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이 올랐을 때 소비 진작 효과는, 자산 효과는 더 크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코인 같은 것들이 최근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았더니 주로 30, 40대가 그 자금의 조달이 주로 예금이라든지 부모의 뭐 증여 상속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30, 40대에서 코인을 팔아서 가상화폐로 인해서 주택 자금을 조달했다. 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흥미로울 만한 또 세상의 좀 변화로 인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월드스타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먼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전기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이 마이클 잭슨의 여러 히트곡들이 이 영화 때문일까요? 다시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이클 잭슨에 열광하는 겁니까? 마이클 잭슨이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스타였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스타성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 마이클이 서구권에서 개봉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흥행 차트를 휩쓸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앨범 차트에서 2005년에 발매됐던 마이클 잭슨 베스트 앨범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 그 스릴러, 배드, 오프 더 월 등등등 마이클 잭슨 앨범 총 6장이 영국 앨범 차트 10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역주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마이클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흥행 수익도 엄청 나거든요. 영화관이 사실상 콘서트장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그야말로 마이클 신드롬 다시 시작된 분위기인가요? 예, 지금 신드롬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클 이 시사회를 했는데, 그 시사회장에 관객들이 응원봉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예. 그때 관객들이 벌떡 일어나서 방방 뛰며 열광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띤 환호가 쏟아졌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시사회니까 이게 아마 정식 개봉을 하면 이러한 열기가 일반 극장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 북미에서만 개봉 첫 주 말에 한국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에서 흥행 1위를 하면서 개봉 10일 동안 6,20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아마 세계 대중음악 이런 스타를 주제로 다룬 영화 사상 가장 큰 흥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하게 되는데, 이 한국 역시 마이클 잭슨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론가님 보시기에서는 국내 흥행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내 흥행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일반적인 영화들은 전체적으로 흥행이 잘 되지 않는 대신에 뭐가 하나가 떴다 하면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영화 마이클은 지금 벌써 우리나라 개봉하기도 전부터 해외에서 계속 이 영화 떴다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 관객들이 이 영화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또 마이클 잭슨은 워낙에 최고의 스타였고, 또 이 영화가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평론가들이 안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일 수 있어서, 그래서 평론가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관객은 오히려 더 좋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세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 소식인데요.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6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속내를 털어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누가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 인터뷰가 1962년 8월 달에 기사화가 됐었는데, 네. 그 인터뷰 기사화되고 나서 이틀 뒤에 마릴린 먼로가 당시에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근데 인터뷰 이제 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 1일이 마릴린 먼로의 100번째 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생일을 기념해서 그때 했던 인터뷰의 전문을 이번에 이제 출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인기를 처음 실감한 곳이 한국이라고 한 멘트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이 당시 한국 방문이 먼로에게도 좀 중요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나 보죠? 네, 그 이번에 출판되는 인터뷰 속에서 한국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마릴린 먼로가 본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처음으로 실감한 게 한국 방문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1954년에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 위문 공연 같은 느낌으로 왔었는데, 마릴린 먼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나한테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7만 5천 명이 눈밭에 있었는데, 내가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10분간 내 이름을 외치고 휘파람을 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은 완전히 세계의 끝, 뭐 엄청난 오지, 그런 느낌인데, 그 오지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하는구나. 그걸 보고 마릴린 먼로가 막 감동하면서 나한테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구나. 그걸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백상예술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왕사남 인기가 이제는 뭐 상복까지 터진 분위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상복이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왕가 사는 남자 유해진 씨가 영화 부문 대상을 받은 겁니다. 방송 부문 대상은 유승용 씨가 받았는데 유해진 씨가 이제 수상 소감에서 관객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대상뿐만이 아니라 박주훈 씨의 신인 연기상, 뭐 인기상, 그밖에 뭐 다른 상까지 해서 총 4관왕이 올랐는데 그 장항준 감독이 상을 받으면서 감독상을 못 타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다른 상을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도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왕과 사는 남자 효과 덕분에 배우들을 향한 광고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박지훈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고 지금 혹시 좀 슬쩍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몇 개 좀? 7개 아유. 광고를 섭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왕의 이미지가 이게 상당히 좀 역할이 이게 뭔가 제품 홍보하기에 좋잖아요. 네. 아니 근데 광고 7개 찍은 거 집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고요. 아직 이제 남은 거? 그럼 7개 전에 몇 개 더? 네, 2개는 미리. 그럼 9개. 9개. 뭐 작품 하나로 배우들 몸값까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뭐 인기가 고스란히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인기는 그대로 수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종 역할의 박지훈 씨가 아이돌이거든요. 그럼 요번에 3월 달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곡도 발표했는데 아마 신곡에도 상당한 후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박지훈 씨는 그 광고 수입만 하더라도 영화 개봉 이후에 총 9개의 광고를 찍었다고 하니까 CF 수입도 상당할 것 같고 근데 인센티브 수익이 이 영화 관계자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유지태 씨라든가 장항준 감독이 다 이 영화 찍으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몸값이 올라간 수혜는 고스란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웅 씨 효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꽃을 사러 갔던 도중 이 특별한 곳을 찾았다고요? 예, 임영웅 씨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을 사러 가다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동남고등학교 자신의 모교 거기를 깜짝 방문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을 딱 타고 금이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후배 학생들이 막 몰려들었고 임영웅 씨가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차분히 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후배들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요. 또 임영웅 씨 하면 포천 청년의 성공 신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수 꿈을 키웠던 장소가 지금은 팬들의 성지가 됐다고요? 어딘가요? 네, 임영웅 씨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홀어머니 손에서 그 미용일 하시는 홀어머니 손에서 힘들게 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장소가 다 역사적인 장소가 돼서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임영웅 씨가 전국 노래자랑 나갔던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한 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돈가스 가게가 임영웅 씨 팬들한테 성지순례 코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돈가스 가게를 찾고 있고 임영웅 씨가 나중에 이제 유명 가수가 되고 나서 돈가스 가게를 찾아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생활비를 걱정하던 청년이 슈퍼카를 타고 고향을 찾은 거 그야말로 금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해 수입 그만큼 또 대단했다고요? 네, 임영웅 씨의 지난해 수입이 지금 100%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소속사한테 받은 돈만 15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 그 아티스트 용역비로 145억 원을 지출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임영웅 씨 소속사의 아티스트가 임영웅 씨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임영웅 씨한테 145억 원 간 것 같고 소속사 지분 50%를 임영웅 씨가 갖고 있어서 배당금 10억 원에서 다 합쳐서 155억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소속사가 임영웅 씨 활동으로 인해서 320억 원 정도 매출을 작년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 약간 넘게가 임영웅 씨한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뭐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이 식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뷔페가 다시 뜬다고 합니다. 한동안 뷔페가 좀 어려워졌다고 했었거든요. 매장 수도 줄어들고 요즘에 매장 수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 밥값이 뛰다 보니까 일반적인
먹으면 한 10,000원 정도 내야 되고 거기에 뭐 디저트, 커피 이런 거 생각하면 돈이 훨씬 더 나가는데 네. 가성비 뷔페 가면 한 1-2만 원대로 이게 식사, 커피, 디저트 다 해결이 되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뷔페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그 4대 문 안에 한동안 뷔페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새로 뷔페 브랜드를 출시하는 업체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뷔페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호텔 뷔페도 예약이 힘들 지경이 됐고 네. 중저가 뷔페들이 일제히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뷔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 뷔페만 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본전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꿀팁이 나오고 뭐 이렇다고 하면서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꿀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뷔페에 가서 본전을 뽑을 것이냐? 네. 뇌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포만감 신호가 밥을 먹기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서 딱 이렇게 켜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안에 뇌가 아직 먹었다는 걸 모를 때 그때 빨리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생선에 랍스터, 대게, 소 안심, 소갈비 예. 비싼 단백질 음식을 막 먹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빨리 네. 포만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네. 맨 마지막에 특히 밥이나 국수, 디저트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고 비싼 단백질을 앞에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리셋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똑같은 맛을 계속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네. 뭐 피클을 먹는다든지 다른 맛으로 혀를 이제 리셋을 시키고 다른 걸 다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큰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 시각적으로 벌써 배부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가득 담지 말고 조금씩 담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먹고 또 다시 다녀와서 또 가져오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가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비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시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단팥빵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 80대 할머니가 이제 단팥빵을 5개를 그 계산 안 하고 가져갔다 걸린 겁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기초연금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던 분인데 네. 남편이 20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데 남편을 혼자서 뒷바라지 했다는 겁니다. 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단팥빵인데 돈이 없어서 결국 돈을 내지 않고 단팥빵 5개를 가져갔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메워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워낙 혜택이 많은 만큼 인기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 펀드. 정부와 민간이 75조 원씩 투입합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로 조성되는데 22일 관련 상품이 출시됩니다.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지만 원금의 20%까진 손실이 나도 나라 돈으로 메워주고 연말정산 때 10%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8천만 원 연봉자가 3천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8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배당 소득도 9%로 분리과세됩니다. 세금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투자금의 10%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선 손실 보전 조항까지 들어가서 20%를 더 얻으시기 때문에 30% 정도의 이득은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2일부터 3주간 판매되는데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판매액의 20%, 1,200억 원은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가입액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해지는 5년간 안 됩니다. 또 3년 이내에 해당 펀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텐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방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다시 메마르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4.5도, 대전은 25.6도, 대구는 26.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모레까지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